러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오만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황희찬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수비 불안 속에 후반 35분 오만의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하며 4승 3무로 B조 선두를 유지한 축구대표팀은 오는 25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8차전을 치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 재개된 후 사흘간 사망자가 600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집중돼 여성과 어린이 상당수가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전문가급 회담을 한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협상팀을 구성했지만 관련 정보는 미국이 공개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7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쪽에서 먼지가 계속 유입돼 오늘도 대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넘나들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오늘 특히 조금 어려운 숫자였는데 2.75입니다. 2.7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요? 이 질문을 저희가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3706님은 너무 늦게 보냈나요? 라고 하면서 아까 거의 일부 끝에 보내주셨어요. 잠깐 라디오를 꺼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일하면서 성공예감과 함께하려니 더 바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3706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8526님 자영업 하는데 매일 잘 듣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커피 한 잔 보내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8526님 예 힘내십시오. 그리고 6113님은 남편이랑 누가 먼저 채택되나 내기 중입니다. 예, 정답 2.75 맞춰주셨고요. 6113님이 먼저 승리하셨네요. 1009님은 제 발 사이즈 같네요. 2.75요. 275mm.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 기준금리가 많은 분들에게 또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1138님. 가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벌써 대출을 몇 번째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달이 들어가는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기만 하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좀 기준금리를 낮추고는 있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그게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준금리 이야기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선은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증시가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0.59% 내린 2621, 코스닥은 1.4% 떨어진 714까지 밀렸고요.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6만 원대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은 6만 1,000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1.3% 오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1만 6천 원으로 2.86%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은 사실상 반도체 빼고는 거의 다들 내리고 있네요. 어저께 3조 원대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5%나 급락하고 있고요. 계열사인 한화 오션도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사정이 더 안 좋은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HLB 그룹 관련주가 거의 하한가로 일제히 떨어지면서 코스닥 내에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관련해서 미국 FDA에 승인을 넣었던 그 서류가 두 번째인가요? 예, 또다시 반려가 되면서 관련 그룹사 주식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도 같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환율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469원으로 외려 최근에는 원화가 더 약세,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초 체력이 또 좋아져야 할 텐데요. 기초 체력이 좋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좀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데 만족스러울까요? 일단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 아마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하나 둘씩 좀 쉽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특히 교수님의 도움 말씀이 많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우리 출연이 만들어진 계기가 좀 특이했지 않습니까? 좀 특이했죠. 말씀드려보면 예, 얼마 전에 대전에 네, 조찬 강연이 있어서 예, 갔었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숙소까지 호텔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를 그 기사님 택시 기사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오호,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하니까 네. 매일 성공 예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택시 타고 가는 택시 안에서 네, 네, 네. 우리 기자님께도 전화하고 네. 우리 작가님께도 전화를 드렸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택시 기사님하고 전화도 바꿔드렸죠. 그래서 제가 네, 빨리 또 출연하겠다고 참 이 목소리만으로도 알아보실 만큼 애청하시는 이 성공예감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방송 생활하고 계시는데 역시 네. 주목받는 건 성공예감에서였다. 그렇죠. 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네. 본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내가 좀 복잡했겠죠. 네. 일단 이번 주가 세계 중앙은행들의 슈퍼 위기입니다. 네. 슈퍼 위크라고 표현한 이유는 연준의 결정도 있고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도 있고 또 어제 저녁 스위스 중앙은행의 결정도 있고 네. 많은 중앙은행들의 영국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예.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동결했습니다. 특히 중국도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네. 중국은 경기 부양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스위스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또 일본도 그동안 금리 인상하는 방향으로의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갔는데 역시 기대와 달리 금리를 다 동결했습니다. 동결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자 3월부터 약 6월까지 처음 맞닥뜨리는 일을 만나요. 세계 경제가. 처음 맞닥뜨리는 예. 그러니까 대규모 관세 전쟁인 거죠. 물론 트럼프 일기 때 또 있었습니다. 관세 전쟁을 경험했지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대중국 관세 전쟁이었잖아. 근데 지금처럼 대세계 관세 전쟁은 처음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자 일기 때는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과 관세 전쟁을 펼칠 때 물가가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락했었나요? 예, 하락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상식처럼 받아들였던 것이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 오를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한 가지 이유만 댈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니 네.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막혀요. 그럼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아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200여 개 나라들로는 철강이 과잉 공급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헐값에 유럽으로 수출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철강 알루미늄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죠. 첫 번째. 네. 근데 미국만 상승할 개연성이 있죠. 그럼 이제 미국의 철강을 사서 건설할 철강을 사서 자동차를 만들 이런 수요 업체가 과연 비싸진 철강을 가지고 생산을 할까요? 줄이겠죠. 생산을 줄이죠. 그럼 생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글로벌리 관세 전쟁 펼쳐지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세 전쟁은 경기 하방 압력이지 물가 상승 압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걸 또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또 줄여버리니 그렇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 비싸진 수입품을 수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져요. 네. 그러니까 수요로 연결되면 비싸지겠지만 수요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1기 때는 관세 전쟁이 있었지만 미국 물가 상승률도 당시 평균 2.5%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증적 경험도 상승률이. 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관세 전쟁이 이번에는 좀 처음 경험하는 관세 전쟁이니까 네. 정말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자극될까 아닐까 몰라요. 연준도 모르고 세계 중앙은행들도 몰라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금리 결정을 유보하자. 적어도 한 5, 6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자. 그래서 금리 동결이 가장 대세적인 추세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랑 미세먼지 많이 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네. 사실 이제 시계를 돌려보면 그 팬데믹 오기 전에 201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영향들이 또 있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약간의 신호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 근데 그거는 금리를 인하해야 할 요인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고, 이게 또 막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혼란스러웠던 거고. 근데 이번에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했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거는 잠깐 짧은 역사를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관세를 도입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자극하긴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자극할 것이고 일시적인 인플레가 나타날 거라고 한다면 네. 그것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판단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예. 이건 무시해도 되는 요인이다라는 뜻인 거죠. 예. 근데 이 발언을 가지고 이게 영어로는 transitory 이렇게 표현하는데 transitory inflation이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또 공격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지난 21년, 22년에 네. 인플레이션이 다소 자극되는 국면일 때 그때도 일시적이라고 했고 일시적이라고 한 직후에 22년에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네. 그럼 역시 이번에도 일시적인 발언을 했고 또 초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장의 우려감이 또 고조된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터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니야,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은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결론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표현했었고 실제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 결론에만 집중을 하는데 네. 근데 21년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2021년 잭슨홀 미팅 때 네. 세기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서머스와 크루그먼이라는 정말 거장, 네. 경제학계 세계적인 거장, 노벨상 받으신 분들. 네, 재무부 장관 출신 노벨상 수상자 두 분이 이렇게 막 딜을 펼쳤는데 완전히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네, 네. 토론이 뭐냐면 서머스는 이거 인플레 자극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년, 21년에 코로나19 극복하려고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크루그먼 같은 게 노벨상 수상자죠. 크루그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끝날 것이다. 근데 파월은 크루그먼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크루그먼이 틀렸죠. 그렇죠. 결론만 인플레가 본다면. 왔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서머스 교수님이 맞았죠. 네.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맞았고 틀렸어 거지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서머스가 이야기했던 그 근거상의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이유가 이거다라는 이유 안에 러우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크루그먼의 근거 안에는 러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명이 틀렸고 한 명이 맞았지만 저는 둘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둘 다 틀린 것도 아니다. 근거 안에는 러우 전쟁이 없었으니까. 근데 러우 전쟁이 22년 초에 발생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쓰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네. 마치 관세 전쟁처럼. 그러니까 이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영된 게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일시적이라는 그 표현이 그때 일시적이라고 했고 인플레가 왔으니까 이번에도 일시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또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기보다 그쵸. 그 근거 안에 일시적인 것인가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가 구조적으로 인플레를 자극할 거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궁금함을 갖고 근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 된다. 네, 그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요인 하나.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데이터 하나 발표될 때마다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춤추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연준 회의 내에서도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위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 조금 이게 매파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이 인플레를 자극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다가 연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이 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관계를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죠. 관계를 규명할 수 없으니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더 관세 전쟁이 인플레를 일시적으로라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에 무게추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연준 위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근데 조금 더 거기에 무게감이 실리니까 그래도 물가가 단기적으로라도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이 와중에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 높은 금리를 4.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괜히 인플레이션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시적이라는 말 속에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소리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아끼질 않습니다. 연준에다 대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네. 금리를 인하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거다. 또 지켜 그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기구이긴 합니다만 어떨까요? 영향을 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재밌는 말씀 드려볼까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그 주에 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열렸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화상으로 연설을 했었죠.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 같은 겁니다. 그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 다른 표현이 주목받았다기보다는 이 한 문장이 주목받았죠. 네. 나 당장 파월한테 금리 내리라고 요구하겠다. 예. 그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한 번도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거는 언론 플레이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연준에게 예를 들어서 한번 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화상 전화나 전화 연결도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트럼프도 요구한다고 요구를 들어줄 연준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독립성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인기를 위한 발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 본인도 알고.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한테 압박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예. 인기 영합적으로 가려는 건지는 네. 우리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미국 국민들은 네. 높은 물가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힘들죠.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치인으로서는 내가 물가 잡겠다라고 해야 하고.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하겠죠. 그리고 역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5.5%, 4.75%, 4.5%라는 이 기준금리가 짐이 될까요? 짐이 안 될까요? 짐이 되죠. 짐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금리 인하해 주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인기성 발언이 됩니다. 근데 결국 금리 인하 안 해주는 파월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몰고 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전인 거예요. 사실 좀 정치가들은 그런 걸 또 이용하는 그렇죠.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압박으로 가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근데 연준이 이번에 이제 3월이었으니까 연준에서는 3월, 6월, 9월, 12월에 경기 판단도 같이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1.7%로 떨어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이 낮춘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 전망을? 네, 상당 부분 많이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네. 미국 경제가 2023년 4년 연속으로 2% 후반대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견조한 성장. 그러니까 연준의 표현으로는 영어로 로보스타다라고 해서 견고하다. 막 정말 돌덩어리 몸의 남자를 뜻하는 로보스타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또 굉장히 솔리드 페이스다. 역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연준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한 것은 상당히 이 관세 전쟁에 나름 스크래치를 입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칠 때 다른 나라들이 그냥 그것에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반격하죠. 같이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시 일정 부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길이 막히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길도 일정 부분 막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자극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미국 경기를 둔화시키고 네. 또 글로벌 경제를 둔화시키고 한국 경제도 둔화시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물가가 같이 자극될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 수요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둔화되고 가계의 투자 소비가 둔화되고 하는 여정이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의도된 경기 침체 아니냐. 트럼프가 의도한 경기 침체 아니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2년 23년에 너무나 높은 고물가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9.1% 22년 7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죠. 네. 그때 4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겁니다. 네. 41년 전이 뭐였냐? 오일 쇼크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물가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으니 그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의도적으로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했죠. 네. 5.5%까지. 그럼 금리를 인상한 여정은 뭘까요? 경기 침체를 의도한 겁니다. 어느 수준에, 그러니까 감당 가능할 만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유도한 거죠.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제 수요를 좀 진정시켜야 하니까. 그렇죠. 예, 누르려는 거죠. 유도된 혹은 용인된. 자, 이런 표현 해볼까요?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네.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예. 그럼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물가를 이루듯이 좋은 성적을 이뤄야 돼요. 그럼 제가 밤새 하룻밤 안 자고 건강을 좀 포기하면서라도 날밤 샌다고. 날밤 샐 수 있죠. 네. 그럼 날밤 새면 저의 건강 상태나 안 좋아지죠. 이게 안 좋아지는 것을 용인한 채 중간고사에 임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물가 안정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잠깐 경기가 살짝 악화, 죽을 정도로 공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경기 둔화는 감안해야 된다. 그거는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이거 시험 잘 본다. 이런 종류의 결정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그 용인을 했던 게 밤새도 괜찮아. 네. 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의도된 경기 침체라는 거는 안 돼. 일찍 자야 돼. 책 덮어. 불 꺼. 예.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미국은 또 자국 내 생산 제조업의 강화를 또 노리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제 칼날을 갈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그 연준이 이제 경기 판단을 할 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2.8%로 또 높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드는 지점은 경제 성장률은 이제 뚝뚝 떨어지고 물가가 다시 올라? 그러면 이거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의견을 드린다면 네. 그 정확한 그 진단, 연준의 진단은 25년 연내 경기는 다소 좀 꺼지고 물가는 좀 자극되고 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단한 건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2%라고 가정하면 그 2%를 소폭 밑도는 흐름. 밑도는 흐름이면 이거는 경기의 하강 국면이니까 리세션 맞아요.
잠재 성장률보다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리세션에 진입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2%를 훌쩍 올라가서 2.7%를 향한다. 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소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일 거라고 전망했다기보다는 25년 연내에 일시적으로 자극할 것이고, 그러니까 물가도 일시적으로는 자극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극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방 압력들이 더 강하다. 네. 세계 경제가 멕시코는 경제 위기 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때문에. 그렇죠. 캐나다도 굉장히, 그러니까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됐는데 네. 가장 성장률을 많이 하향 조정한 나라가 멕시코, 캐나다. 네. 이 두 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국가가 관세 전쟁에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이 하나하나 이제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둔화된다. 경제가 역성장한다는 얘기는 글로벌리 총수요가 둔화된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수출품이 과잉 공급된다. 네. 하방 압력이죠. 물가 하방 압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마주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상승시킬 자극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주식 시장이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전까지 좀 많이 떨어졌었고. 네. 근데 정작 미국이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더 많이 내릴 겁니다라는 신호가 안 나왔죠. 시장이 네. 기대했던. 그래서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정작 그 이후에 증시는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이거는 뭘까요? 먼저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네. 워낙 또 이대호 기자님이 이 주식시장의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긴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선행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5년 1분기 3월 마지막 주를 향합니다. 지금 중반이에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3월 중반인데 네. 미국 물가 지표나 경기 관련 지표가 실물 경제 지표가 관세 전쟁을 반영한 게 나온 게 있을까요? 혹시? 아하. 전혀 없습니다. 심리 지표는 먼저 가지만 예. 실물 지표는 뒤에 오니까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돼요. PCE. 네. 가장 중요한 연준의 금리 결정에 거의 그 기본 기준이 되는 네. PCE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3월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데이터는 2월 물가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과거 것이죠. 그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도 전 단계의 물가 지표입니다. 그럼 전혀 지금 관세 전쟁의 징후가 나타난 물가 지표나 GDP 지표나 1분기 GDP 지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까지 받아든 지표들은 뭘까요? 심리 지표예요. 파월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기자회견 중에 엊그저께 기자회견 중에 서베이 데이터라고 표현했어요. 그 서베이 데이터는 다 심리 지표예요. 설문조사하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가게한테 물어봐요. 가게들한테 소비 심리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기업들한테 물어봐요. 기업의 심리, 가게의 심리, 심리를 물어본 거야. 심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당연히 얼어붙죠. 관세 전쟁을 돌입하는데 막 뉴스만 봐도 막 공포스럽고. 예, 미국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단행하니까 공포스럽고 불확실성을 느끼고 걱정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겠죠. 기업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투자를 위축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 투자 심리를 자극하니만큼 지금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발표된 모든 지표는 심리 지표예요. 실물 경제 지표는 아니에요. 소매 판매가 줄었다 아니에요. 기업의 신규 투자가 줄었다, 경기가 꺼졌다, 수출입이 뭐 줄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물 지표가 아니라 심리 지표만 발표됐고 심리 지표들은 결국 주식 시장의 심리 지표랑 같이 갑니다. 주식 시장은 심리니까요. 그리고 그걸 반영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연준의 경제 전망인데 연준이 지난 12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고 전망했고 네. 12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전망했으니 그동안 3개월 동안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땠어요?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봐. 네. 경기 침체 오나 봐. 금리 인하는 어려운가 봐.
라고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이고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떠나는 구간이었던 거죠. 당연히 그런 것이고 오히려 4월부터 관세 전쟁이 펼쳐지는 구간에는 생각보다 경제 충격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물가 자극을 안 하네 하는 일이 만약에 발표된다면 그러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상당 부분 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자극이 없네 라는 것을 만약에 확인한다면 금리 인하를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쑥 꺼져요. 이런 국면에 다시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심리 지표 보면서 먼저 이제 기대를 갖거나 우려를 갖고 움직였다가 네. 나중에 그 실물 경기 지표를 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그렇습니다. 가고 뒤뚱뒤뚱 하는 거고요.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 그 마이너스 금리에서 0.5까지는 또 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가장 최근에는 0.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인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더라고요. 네. 일본의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작년 한 가을 10월 정도에 네. 나와서 2025년 경제는 한마디로 뭐다? 피벗의 시대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피벗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 기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5.5%까지 금리를 인상했던 긴축의 시대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3%라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2027년까지. 네. 역시 다른 기축통화 국가들도 예를 들면 아까 거론했던 스위스도 스웨덴도 유로존도 영국도 일본도 다른 여러 나라들도 역시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가 중립금리 조금 낮은 금리를 향해 인하해 나가는 피벗이지만 네. 일본은 수년간 8년여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운영하다가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자. 역시 금리 정상화는 맞아요. 네. 미국도 금리 정상화, 다른 나라들도 금리 정상화, 일본도 금리 정상화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의 기존에 유지됐던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적 금리는 아니라고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금리는 얼마냐? 1에서 1.5% 사이입니다. 그걸 중립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금리, 중립금리 약 1에서 1.5% 사이를 향해 금리를 인상하는 피벗을 단행하고 있다. 네. 다만 역시 일본도 3, 4, 5, 6월 동안 이 관세 전쟁의 여파를 무시할 수 없어요.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를 자극할까 걱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자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 금리 인상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지금 3, 4, 5, 6월이 조심스러운 구간인 거고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관세 전쟁이 대규모 관세 전쟁이라는 상호 관세라는 보복 관세라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국면 앞에 이 불확실성 앞에 기존에 움직여왔던 그 경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여기 KBS 오는 길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쭉 가속을 하다가 그러다가 안개가 자욱한 국면을 만났을 때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늦춰야죠. 늦출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 여정 혹은 일본은 금리 인상 여정이 있었지만 지금 안개가 자욱한 거 3, 4, 5, 6월이 관세 전쟁이라는 안개.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운 거고 역시 지켜보다가 금리 인상하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는 이제 상황이 다를 뿐 지켜보는 그 연유는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엔화를 좀 볼게요. 엔화도 네. 최근에 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엔화 정말 싸가지고 일본 여행 많이 가셨었는데 이제는 이거 뭐지? 방향이 좀 바뀌나? 네.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엔화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강세로 갈 수 있을까요? 해당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소 강세화는 되지만 지금의 나름의 강세화된 일본 엔화의 가치가 거의 유지되는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폭의 변화는 어렵지만 네. 다소 강세화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폭 강세화가 전개될 수 있다. 요 정도만 답변을 먼저 드리고 네.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엔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축통화국들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의 통화 가치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 가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도 미국 달러화가 강한가 안 강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머지 비교 대상국들 기축통화국들 이들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다 보지만 지금은 금리 관점에서 먼저 볼게요. 미국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제동이 걸렸지만 3%라는 기준금리를 향해서 금리 인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축통화국들 영국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유로화 유로존 역시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이런 나머지 국가들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추이는 미국보다 훨씬 급진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유로피언 국가들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낮은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선호해요. 네. 그래서 스위스, 스웨덴이 매우 낮은 금리를 추진했고 지금은 스위스의 금리와 일본 금리가 만났어요. 스위스 기준금리가 0.5%예요. 금리를 많이 인하해서요. 네네. 약 3.5% 수준의 금리에서 0.5%로 급격히 내렸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0.5로 올렸죠.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 자, 이것만 갖고 생각해 보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국가들을 잠깐 지우고 네. 스위스와 일본 간의 관계만 생각해 보면 스위스 금리는 인하하고 일본 금리는 인상하니까 일본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해졌겠죠. 그렇죠. 그냥 스위스하고만 비교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세계 주요 기축통화국들이 한국도 뭐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도 포함해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하는 여정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는 곧 돈의 가치고 일본 돈의 가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앞으로도 1% 수준까지는 적어도 금리를 인상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중립금리를 향해 인하할 의지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중립금리는 2.0%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5%에서 아직도 2%를 향해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계속 미뤄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중립금리를 향해 인하하는 여정에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이니까 엔화 강세화가 진전될 것이다라고 전망해왔었던 겁니다. 그동안에도.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동이 걸린 거죠. 제동이 걸렸다. 일본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워졌고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현재 적어도 6월까지는. 근데 그 이후의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엔화 가치가 강세화되는 것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역시 경기 둔화 압력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라는 것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도 다소 엔화 강세화가 전개될 여지는 있지만 좀 주춤해지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도 좀 볼까요? 네. 오늘은 한 1,468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좀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요. 또 최근에 달러는 좀 약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른다? 원화는 그럼 더 약세라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뭐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인데 한국이 약세화가 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 우리 원화는 강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 원화가 가만히만 있다면 그 달러화의 약세 기조만으로도 예. 원화 가치는 강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게 오르고 유지되는 것은 달러화의 약세화보다 원화 가치의 약세화가 더 강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네. 특히 이제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그만큼 염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혹은 사회 네.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염려하고 있고 더군다나 좀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우리는 앞에다 두고 있죠. 그렇죠. 예, 헌재 판결을 앞에다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내려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헌법재판관 본인들도 모른다. 왜냐하면 8명의 결정이 공동으로 내려지는 것이니까 한 명의 결정이 아하. 모두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는 헌법재판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일이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은 당연히 원화 가치를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 이런 결정이든 A라는 결정이든 B라는 결정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두 가지 결정이 내려질 때 사회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걸 외국인들은 더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원화 가치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 그럼 네. 이제 그 이후에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외환시장도 또 안정을 그렇습니다. 또 보일 테고요. 네. 우리의 기준금리는 지금 2.75인데 네. 여기에서는 계속 좀 내려가는 흐름.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은 이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에 제가 비유했었던 유로피언 국가들, 네. 유로존은 우리보다 높은 금리였었어요. 기준금리가 네. 4.5%까지 올렸었습니다. 4.5에서 5. 근데 지금 우리보다 낮은 금리예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금리, 캐나다도 그랬고 뭐 스위스, 스웨덴도 그렇고 이런 기축통화국들은 우리보다 높은 금리나 비슷한 금리였는데 우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내려왔어요. 네. 뭡니까? 경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 낮은 금리를 선호해 왔던 거죠. 우리도 경기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도 필요하지만 금리 인하했을 때 나타날 또 다른 부작용들도 큰 거예요. 우리 경제는. 특히 외환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그렇죠. 가계 부채 이런 것들도 또 고려되니까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의 중립금리는 현재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를 향해 방향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2027년까지. 그러니까 2027년까지 0.25%포인트씩 생각한다면 3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 언제 금리를 인하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6월까지는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좀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그렇습니다. 안진수님 오늘 강의 엄지척입니다. 3253님 교수님의 잦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그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정옥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네요. 목소리까지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0358님은 목소리 좋으셔서 노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노래를 하나 발표하셨어요. 네. 경제학자가 가수로 데뷔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일단 음원이 나온 거죠. 작곡가는 예. 그렇게 얘기해 달래요. 작곡가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예, 유명한 분이시죠. 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예. 김광석 교수님에게 곡을 줬다라는 거. 예. 처음 줬대요. 남한테. 이거는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네. 예상치 못한. 그래서 제가 의도를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참 우리 경제 어렵잖아요. 네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네. 정치적으로도 참 혼란스럽고 어렵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100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96만, 올해는 100만을 기록할 것으로 제가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국면에 제가 뭐 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힘이 돼드리면 좋겠다 하면서 제 글자를 이제 글적거렸어요. 시처럼. 네네네. 글적거린 그 글을 작곡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쓰셔서. 그래서 그 가사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네네네. 들으시고 나서 유튜브에 김광석 겨울꽃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노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꽃. 예, 김광석 겨울꽃. 예. 요거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 듣습니다만 예. 다음에 한번 기약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네.
말리꽃, 눈의 꽃에 이어서 겨울꽃까지 그 이제 3대 꽃 노래로 우리가 네. 또 기억을 하고 아, 있습니다. 의미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겨울은 경제적 어려움, 그렇죠. 꽃은 위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위로가 좀 되드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도 받고 더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김광석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의 거시경제 조사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는 회복하겠지만 미국 관세 부과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9%로 전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대미 보복관세 1단계 조치를 연기했습니다. 와인 등 주류에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의 질문 들어보죠. 네, 김재인님,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어떤 근거를 내세울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설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미는 FTA 체결 국가라서 관세가 거의 98%가 제로 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쓰고 있는 각종 비관세 조치도 관세를 부과하는데 참고 사항이 된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도 그 국가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과의 교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비관세 조치 부분도 미국은 꺼내서 관세 부과의 기초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약간은 억지지만. 네. 애프터 서비스 함께했고요.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 서울대 이정동 교수와 함께 그 신기술 탄생에 숨겨진 비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일은 일라디오와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